1400년 전이었다. 백제의 빛이 쓰러진 순간 700년 역사는 더 이상의 전진을 멈췄다. 잊혀진 왕국으로 흘러온 세월. 그러나 백마강 줄기에 녹아든 백제의 혼. 이 땅에 스며든 백제의 숨결은 역사의 맥을 따라 오늘로 이어지고 있다. (700년) 백제의 도 부여. 역사를 그림으로 되살리는 작가는 역사의 현장을 즐겨 찾는다. 그곳에 바람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과거로 길떠나는 작가. 안내자는 풍부한 상상력이다. 이런 논픽션적인 작업은 합리적인 상상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법칙에도 맞아야 되고 우리 상식에도 맞아야 되는 것이다. 상상력은 그림의 삶을 불어넣는다. 그려진 결과를 보면은 그저 한 어떤 현장을 포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다 상상의 결과물입니다. 마치 내가 그 안에 들어서 겪는 것처럼 상상해내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그림이 나오기가 힘들죠. 1500년을 넘어 마주한 백제. 백제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얌전한데 속이 꽉 차 있는 사람 같은 어떤 좀 그런 느낌이 받았어요. 지나치게 화려하지도 않고 화려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곳에 기억해야 할 백제의 얼굴이 있다. 백제의 염원이 서려 있는 광활한 유적터. (16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대지 위에 무너져 내린 건물 부재와 방간 지주만이 지난 역사의 화려함을 전해주는 곳. 이곳은 백제시대 국가사찰 미륵사가 있던 곳이다. (639년) 우리 역사상 가장 큰 사찰 미륵사가 창건됐다. 미륵사는 백제가 총력을 기울인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였다. 삼국유사는 미륵사를 수기에 걸쳐 지었다라고 전한다. 수는 3, 기는 11호, 창건기간 36년을 의미한다. 지난 1992년 복원된 미륵사 동쪽 석탑. 미륵사 9층 동탑은 높이만 28m에 달한다. 석재만 1,300톤이 들어간 대규모 공사였다. 부서진 채 6층만 남아있던 미륵사 서탑은 현재 복원 작업이 한창이다. 지난 2009년 1월 미륵사 서탑 해체 과정에서 백제의 귀중한 유물이 발견됐다. 백제사 연구의 단초가 될 유물 발굴에 세상의 이목이 집중됐다. 여기는 이 석탑의 가장 중심부에 해당합니다. 심주라 그래서 사각형의 석재를 하나하나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바닥층이 지대석이 있고 그 위에 심주석이 하나가 두 번째 있는데 거기에 바로 사리 장엄을 이제 시설을 하게 된 거죠. 이거만 드려요. 아니 나갈 거야. 예. 1400년 만에 깨어난 백제 사리 장엄. 금동으로 만든 사리호엔 많은 유리구슬이 담긴 채 발견됐다. 사리호와 은으로 만든 장식품 등 다양한 백제의 유물들이 시간의 강을 건너온 것이다. 사리를 담았던 사리내호는
금으로 만들었다. 마치 어제라도 빚은 듯 금빛 광택이 선연하다. 함께 발견된 금제 사리 봉안기엔 백제 귀족의 딸인 왕후가 부처에게 나라의 번영을 기원하며 사리를 봉안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백제 638년 1월 29일이었다. 왕비는 미륵사탑에 사리장엄을 담으며 무왕의 장수와 백제의 발전을 염원했다. 또 백성들이 불교의 귀의에 부처의 말씀대로 살기를 기원했다. (7세기) 백제는 신라에게 빼앗긴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해 사활을 건 전투를 이어갔고 미래에 대한 불안은 그 어느 때보다 컸다. 고려백제 신라 세 나라가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그런 가운데서 민생이 피폐해지고 많은 전사자,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과부라든지 결손가정, 이런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양산되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민심을 다독이고 추스리기 위해서는 현세에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세가 있다는 거, 내세에서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이걸 통해서 그들을 다독이면서 민심을 융화시키고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데올로기로서 불교만한 교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백제 왕실에서는 이제 통치에 있어서 가장 기묘하고 또 효과가 있는 그런 이데올로기로 판단했기 때문에 불교 수용에 누구보다도 이제 앞장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호의 대동치지엔 백제시대 익산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오늘날의 익산시의 금마면이 백제의 별도였다는 것이다. 백제의 익산은 군사요충지였다. 당시 무왕은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해 신라를 12번이나 공격했고 격전지는 대부분 익산 근처였다. 무왕은 이런 군사요충지 익산에 역사상 가장 큰 사찰 미륵사를 창건했다. 국내외 백제의 힘을 과시하고 민심을 결집시킬 수 있는 정신적인 전당을 세운 것이다. 1400년 전 미륵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미륵사는 파격적인 화람 배치를 선보였다. 금당을 짓고 탑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미륵사는 옆에 또 하나의 금당과 탑을 짓고 중앙에 2배나 큰 금당과 목탑을 세웠다. 3금당 3탑에 역사상 최대 사찰을 세운 것이다. 미륵사엔 백제의 건축 기술이 집결됐다. 기와에 유약을 발라 석가래 부식을 막았고 벽화가 변색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뛰어난 제화술로 다양한 기와를 생산했다. 1m가 넘는 심의기와는 뛰어난 백제 건축술의 상징이었다. 불교에선 먼 미래의 미륵불이 이 땅에 내려와 3번의 설법을 마치고 이상세계를 건설할 것이라 믿는다. 3곳의 금당에 3개의 탑. 미륵사는 미륵을 기다리는 사찰이었다. 무왕은 미륵이 백제 땅에 부처의 이상세계, 불국토를 세우길 기원했던 것이다. 무왕은 이제 지금 이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미륵 부처의 세계, 바로 이제 미래의 세계, 갈등이 없는, 전란이 없고 질병이 없는 그러한 이제 미륵의 세상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의 어떤 진통 과정이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백성들을 이제 다독이고
또 고통을 이제 좀 추스르게 하면서 또 참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국왕 중심으로 강력한 권력 체계를 이제 유지하면서 백성들을 이제 전쟁으로 내몰게 하고 또 전쟁에 대한 확신, 승리에 대한 신념 이런 것을 이제 심어주고자 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백제시대 백길의 관문이었던 법성포. 중국에서 오는 배와 한성까지 가는 배들이 이 포구를 거쳐갔다. 백제시대의 법성포는 아무포로 불렸다. 아미타불의 의미를 함축한 이름이다. 그 뒤 불법이 들어온 성스러운 포구란 뜻의 법성포로 바뀌었다. 백제시대 불교가 이 길을 따라 전래됐다는 것이다. 백제는 고구려보다 약 12년 늦게 불교를 받아들였지만 신라보다 120여 년 앞선 시기였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백제에 처음 불교가 들어온 건 친유왕 384년의 일이다. 인도에서 온 승려 마라난타를 국왕이 직접 맞이하면서 불교가 시작됐다고 한다. 법성포 인근엔 백제 불교 전례를 기념하는 곳이 있다. 이곳엔 인도 승려 마라난타를 추억하듯 판다나 불교 문화가 전시되어 있다. 인근 무악산 기슭에도 마라난타와 인연이 깊은 사찰이 있다. 첫 번째 절이란 뜻의 불갑사. 마라난타가 좋은 터를 발견해 지은 사찰이라고 한다. 마라난타와의 인연 탓일까? 불갑사 대웅전 지붕엔 인도식 불탑인 스투파가 올려져 있다. 불갑사 대웅전에도 인도 불교의 흔적이 보인다. 대웅전 정면에 불상을 앉히는 게 일반적인데 이곳엔 불상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있다. 대신 대웅전 정면에서 왼쪽으로 돌아간 곳에 삼존 불상이 자리하고 있다. 불갑사 불상 위치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지만 백제의 불교가 처음으로 전래된 인도 쪽을 향해 불상을 모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불갑사에는 마라난타의 발자취를 짐작케 하는 오래된 책 한 권이 있다. 1747년 조선 영조 때 씌어진 고적기는 불갑사 창건 역사와 토지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문헌이다. 그중 불갑사가 백제와 신라 중에 처음 세워졌으니 때는 중국 한나라와 위나라 사이다란 기록이 있다. 불갑사가 백제에 처음으로 세워진 사찰이란 걸 추정해 볼 수 있는 기록이다. 백제가 불교를 받아들이죠. 동진으로부터. 그 다음에 신라가 불교를 언제 받아들여요? 그로부터 120년 후야. 근데 백제 사람들은 그 문화를 쉽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종교 문화가 전부 어디로 들어옵니까? 서해 바다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어떤 문화를 받아들인데 인색하지 않았던 거죠. 그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123년) 동안 백제 도읍이었던 부여. 중국 역사책 주서 백제전에선 부여를 가리켜 승려들과 사탑이 매우 많은 곳이다라고 전한다. 백제시대 부여는 사찰의 도시였다. 도성 일대에 후암사, 왕흥사, 정림사 등 수많은 사찰이 있었고 주변 도시에도 미륵사와 같은 대규모 사찰이 다투어 세워졌다. 사찰이 숲을 이룬 나라 백제. 부여를 가득 메운 수많은 사찰과 불탑은 이 땅에 불국토를 구현하기 위한
백제의 깊은 불심의 표현이었다. 법왕은 국토 경계 지역에 호국 사찰을 창건하기까지 했다. 삼국시대 국토방위를 불교에 의탁한 것이다. 불국토를 향한 백제의 꿈은 계속됐다. 사라진 백제를 만날 수 있는 곳.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백제 건축을 재현해 놓은 것이다. 백제 사찰은 단순한 건축, 그 이상의 의미였다. 훌륭한 사찰이 곧 불국토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지붕은 사찰의 아름다움과 건축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다. 백제 지붕의 특징은 하항식 봉포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하항이란 지붕을 떠받치는 기둥 상부에 45도 각도로 설치한 건축 부재다. 백제는 하항을 설치해 지붕 청화를 보다 깊게 만들었다. 백제는 신라와 달리 지붕 청화를 부드럽게 곡선 처리했다. 현재 백제 청화를 확인할 수 있는 건물은 남아있지 않지만 전 천황사지 출토 유물에서 백제의 청화 곡선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웅양탑 지붕에 중국처럼 지나치게 휘어지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올라간 백제의 곡선이 담겨 있는 것이다. 곡선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부재가 일정하게 가서는 안 되죠. 일정하게 깎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구간까지는 직선적으로 이렇게 가더라도 곡선 표현하려면 그것이 이제 길고 또 선도 이렇게 굽어지고 해야 되는 그런 재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거를 표현하려니까 기술적으로 뛰어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죠. 삼국시대 벽돌을 사용한 유일한 나라가 백제였다. 부여 외리절터에서 백제 전돌 8장이 발견됐다. 전돌은 화려한 문양과 섬세한 조각으로 보아 사찰의 벽을 장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돌 네 모서리엔 4분의 1로 잘린 무늬가 있다. 내장을 한데 모으면 한가운데에 연꽃이 피어난다. 전돌 하나도 치밀한 계산 끝에 만든 것이다. 백제 불교는 결국 나중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토착 신앙과의 융화가 아마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이 백제 사찰에서 출토되는 연화문전이라든가 산수문전이라든가 외리에서 출토된 그 팔상문전이라는 8개 종류의 문양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도교적인 그런 색채가 아주 강한 문양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돌 문양엔 백제 불교가 다른 종교와 융합된 흔적이 담겨 있다. 전돌의 주요 문양은 불교의 상징이다. 연꽃은 부처의 탄생을 의미하고, 산수문전엔 사찰과 승려의 모습까지 담겨 있다. 반면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는 봉황이나 재앙을 쫓아주는 도깨비는 강한 도교의 영향이다. 미륵사지에도 백제 불교와 용신앙이 만난 흔적이 남아있다. 미륵사에선 용수라 새겨진 기와가 출토됐다. 용수란 연못에 사는 용을 이른다. 미륵사와 용은 어떤 관계인가? 동국여지 승남엔 백제 무왕의 집터가 기록돼 있다. 무왕의 어머니가 마룡목가에 살았고 오금사 남쪽 백보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익산의 오금산성 부근. 이곳은 실제로 마룡지라 불리는 연못이 있다. 마룡지는 예로부터 용이 살던 곳이란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마룡지 인근에선 백제시대 거주지가 발굴됐다.
동국여지 승람의 기록대로라면 이곳에 백제 무왕의 집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동의 생가타라고 이야기하고요. 마룡지라고 합니다. 삼국유사에 보면은 그 부연 남쪽 연못가에 한 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마룡지에 살고 있는 용과 정을 통해 가지고 낳은 자식이 바로 서동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 보이시는 그 서동의 생가 추정지가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설화대로라면 무왕은 곧 용의 아들인 셈이다. 미륵사와 용과의 관계는 창건 설화에도 나타난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무왕이 연못에서 나온 용이 미륵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못을 메우고 미륵사를 세웠다고 전한다. 그렇다면 미륵사는 정말 연못 위에 세운 절일까? 축사지의 전체 영역이 약 5만 평에 이르릅니다. 이 5만 평에 있어서는 전체를 원래 연못지였다고 하는 근거가 확인이 됐고 그 가장 바닥에는 모래라든가 뻘층이 있고요. 그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미륵사 목탑 자리를 조사해본 결과 연못지 위에 돌과 흙을 깔고 단단히 지반을 다진 흔적이 발견됐다. 돌을 깐 것은 물이 쉽게 빠져나가도록 한 것이다. 미륵사 금당터에선 또 다른 의문의 공간이 발견됐다. 건물 초석이 유난히 높은 것이다. 보편적으로 이제 건물의 초석들을 보면 우리 무릎 아래로 이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낮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미륵사지는 우리 허리쯤까지 올라오는 이렇게 높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은 미륵사지하고 경주 가문사지가 있습니다. 1m 높이의 지하 공간은 무엇을 의미할까? 습지를 메꾸고 만들면 그 건조물이 마루 바닥 같은 경우가 이제 잘 썩게 되거든요. 그러면 건조시키기 위해서 지하 공간을 좀 높게 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금당터 한 곳은 밖을 향해 열려 있다. 초석 사이에 바람이 통하도록 만든 환기구로 추정된다. 그러나 미륵의 화신인 용이 금당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하고 문까지 열어놓은 곳은 아닐까. 1400년 전 미륵사만이 알고 있을 백제의 이야기다. 연꽃을 부처의 미소로 여기는 사진작가가 있다. 한 30여 년 찍다 보니까 저도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래도 질리지가 않아요. 똑같은 년을 오늘 찍고 내일 찍어도 그 어떤 그 그림의 그 색깔, 그림 모든 것들이 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스님들은 뭐 법문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의식도 많이 하는데 스님은 왜 그거랑 사진만 찍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진 한 장이 그 폭의 이론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한 장의 사진으로서 그 사람의 그 느낌을 줄 수가 있고. 30년 찍어온 연꽃은 작가에게 생의 화두가 된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뭐 청년이 있고 중년이 있고 장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후로 가는 그런 세계에 있듯이 그 식물도 그 윤회란 말이죠. 이 연꽃도 보면 그 아주 추하게 짜러진 연잎이 있는가 하면 그 마지막 가면서도 자태를 이렇게 자기 자태를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그 내면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서 고대 백제의 향기를 전해주는 곳이 있다. 한성 시기를 대표하는 풍납토성이 바로 그곳이다. 풍납토성은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규명된 고대 왕국의 유산이다. 이 일대에서 백제 기와가 출토돼 백제가 이미 3세기 전부터 기와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성 시기 기와엔 나무 네 그루를 십자 모양으로 배치하는 등 독특한 문양을 사용했다.
웅진 사비 시기엔 연꽃 문양이 주종을 이뤘고 부처의 마음을 상징하는 파문까지 등장했다. 기와 한 장에도 불심을 담았던 것이다. 전라남도 장흥에 전통 방식으로 기와를 만드는 제화소가 있다. 이곳에선 지난 봄부터 채취해놓은 흙을 다져 숭례문 지붕에 올릴 기와 준비에 한창이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화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영준 제화장은 제자들과 함께 전통 기와의 명맥을 잇고 있다. 흥미긴디가 제일 중요해. 물러도 못 쓰고 너무 대화도 안 좋고 그러니까 흥미긴디가 제일 중요한데 흥미긴디는 관심이 없어. 실상은 이거 다 이러는 사람이 물으면 물었다고 흑군한테만 나쁘다고 되면 되다고 나쁘다고 하고 독 안 빠졌으면 독 안 빠졌다고 나쁘. 흥미긴디가 실은 제일 대고 제일 거시건 자리가 속은 흥미긴디 그거가 거시가 없어. 아직까지. 잘 반죽한 흙은 돌 같은 이물질을 모두 골라낸 뒤 실을 이용해 기와 두께로 자른다. 잘라놓은 흙판은 한 장씩 떠서 기와 모양을 잡아줄 와통에 옮겨 붙인다. 하나? 줄여야 되겠다. 가만히 있어. 이때부터 기와 표면이 갈라지거나 터지지 않도록 본격적으로 표면을 다듬기 시작한다. 이렇게 수백, 수천 번의 손길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기와 한 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흙 표면을 잘 다지고 기구를 이용해 원하는 문양을 찍거나 기와를 만든 이의 이름을 새기면 성형 작업이 마무리된다. 제가 만들면 제가 잘 나올 그런 생각만 하지 뭐. 내 직업이 거기 실어나서 어찌고 만들면 잘 나오고 그런 생각이고. 쓰기는 되었구나. 그리고 늦게 쓰기는 쓰겠다. 모양 잡힌 기와를 그늘에서 잘 말려 가마에 구워내면 비로소 천년 기와가 완성되는 것이다. 백제는 기와 다루는 장인을 육성했고 기술이 뛰어난 이는 와박사라 불렀다. 와박사들은 일본까지 건너가 불교 건축술을 전수했다. 불교 전파의 일익을 담당한 것이다. 백제 사찰 기와마다 피어났을 연꽃. 연꽃은 극락정토의 표상이었다. 대도시 서울은 언제나 제속도 이상으로 주행 중이다. 그렇게 하루하루 분주함 속에 돌아가는 도시의 삶. 그런 도시를 지켜보는 황금빛 플라스틱 탑이 있다. 제가 살던 데가 낙원동이에요. 바로 옆에 탑골공원 있고, 근데 거기 있는 경천사지 석탑이 유리 박스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리 프레임만 보여요. 쇳덩어리 프레임만. 탑은 안 보이고. 그래서 저 탑을 좀 끄집어내서 살려줘야 되겠다. 탑골공원에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 있는 그분을 모셔오자. 한국적인 거는 다 박물관 안에 가둬놓고 안 쓰는 거를 전통이라고 그래요. 근데 써야지 전통이거든요. 전해져 내려오는 것. 사용 중인 한국을 보여주자. 자꾸 어제를 지우잖아요. 삐까뻔쩍한 새 것만을 간직하려고 그러고.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또다시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과거, 이것을 잘 써먹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오래된 미래죠.
탑엔 다양한 삶이 새겨져 있다. 역사는 삶이고 삶을 담는 게 예술이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바라는 염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탑이라는 건 결국 그렇게 쌓아서 저 위까지 가고자 하는 거고 자기의 뜻을 전달하려는 거고 그 앞에선 겸허해지죠. 하늘에 닿고픈 염원이 담긴 탑. 백제의 탑은 신앙의 대상이었다. 언제든 찾아가도 좋을 곳에 있었던 탑. 백제 사람은 두 손 모아 내일을 기원했다. 탑이 곧 부처였던 것이다. 보배로 온 탑을 모신 보탑사. 이곳엔 전통 방식대로 축조한 보탑사 3층 목탑이 있다. 보탑사 목탑은 황룡사 9층 목탑 이후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최초의 목탑이다. 그의 옛날 백제 장인의 솜씨처럼 못 하나 쓰지 않는 목탑을 40m 이상 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자연에 거슬리는 집을 지으면 그걸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자연에 화합하는, 자연에 쌓이는, 안기는 그런 집을 지어줘야만이 그 집이 오래가지. 우리나라에도 굉장한 그 미진이 있어요. 조그마한 지진이 있어요. 흔들림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못을 박으면 그 흔들림에 빠졌을 때 제자리 돌아가는, 나무가 흔들려서 제자리 돌아가는 역할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또 빠지고 또 빠지고 하면 점점 더 옆으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자리로 흔들고도 제자리 갈 수 있는 것은 이음과 맞춤으로만 해야지 못을 박으면 제자리 가지 않습니다. 보탑사 목탑을 통해 백제 목탑을 그려볼 수 있다. 백제 목탑 높이는 3층에서 9층까지 다양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람이 오르내리는 목탑은 층과 층 사이에 밖에선 보이지 않는 암층을 만들어야 한다. 황룡사 9층 목탑 내부는 17층이었던 것이다. 지붕에 떨어질 눈과 비의 무게까지 고려해 무거운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지어야 했다. 목탑이 똑바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뭐 사각형 박스가 되게? 안 되니까 위로 갈수록 이렇게 좁혀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탑의 형상이 이렇게 하고 끝에 가서 마무리가 되니까. 그런데 기둥을, 예를 들어서 기둥을 이렇게 좁혀가지고 올라가려면은 이게 휘어지지 않으면은 안 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경사로 만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큰 나무도 없을 뿐더러. 그럼 어떻게 해요? 1층을 만들고 2층을 그 위에 또 쌓는 거예요. 목조로. 또 3층을 쌓는 거예요. 4층을 쌓는 거예요. 그런 적층식 구조예요. 646년 신라 선덕여왕은 삼국 통일을 염원하며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웠다. 그런데 신라는 이 국가적인 과업을 백제 장인 아비지에게 맡겼다. 황룡사 9층 목탑은 총 225초로 80m 이상이나 된다. 80m 이상의 목탑을 세우는 것은 오늘날에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때 당시에 중국의 탑은 이제 주로 벽돌로 만든 벽돌
탑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백제에서 이미 그런 그 구층 목탑을 지었다. 백제 기술자가 지었다. 그것은 기술이 이미 목조 건축 기술은 백제가 다 완성시켰다 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백제는 하늘에 닿을 듯 높은 탑을 쌓으며 미륵의 이상향, 도솔천을 꿈꾸었을지 모른다. 부여 백마강 기슭의 낙화암. 바로 그 건너편에 백제시대 왕실 사찰 왕응사가 있었다. 왕응사는 왕이 직접 백마강을 건너 불공을 들이러 가던 사찰이었다. (554년) 신라에게 한강 유역을 빼앗긴 뒤 약해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백제 위덕왕이 세운 왕실 사찰이었다. 지난 2000년부터 왕응사지 발굴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금당과 목탑지가 확인됐고 다양한 금속 장식품과 다량의 기와가 출토됐다. 그중엔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킨 유물도 있었다. 오! 들어봐. 그쪽 들어. 2007년 10월 목탑지에서 사리 장엄구가 발견된 것이다. 진짜 글 같은데? 사리야. 이게 한번 약실치기라도 해놔야죠. 그래가지고. 농경지 아래 1000년 넘게 묻혀있던 유물. 잃어버린 백제 역사를 만나는 순간이었다. 왕흥사 사리합은 네모난 석조암에 담겨 있었다. 청동으로 만든 사리합엔 은으로 만든 사리병이 있고 그 안에 금제 사리호가 담겨 있었다. 석가 유해를 금, 은, 동, 철관에 모셨기에 사리도 금은동 사리호에 보존한 것이다. 청동 사리합 표면은 모두 29글자가 새겨져 있다. 명문엔 577년 2월 15일 백제 위덕왕이 절을 세우고 사리 2매를 봉안했는데 신묘한 조화로 셋이 됐다고 적혀있다. 왕사에서 이제 목탑을 조성할 때 사리 2매가 3매로 늘어났어요. 이건 놀랄만한 기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백제 위덕왕의 어떤 격을 높여주는 이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귀하고 귀한 그런 부처님 사리가 2개에서 3매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위덕왕의 존재가 부처님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이제 불국토 국가 건설과 관련된 중요한 기제로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 사리에 대한 불사리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라고 하는 것은 백제 왕이 거머쥐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제 미륵사탑은 우리 역사 최초의 석탑이다. 전체 9층탑으로 28m 높이다. 미륵사탑은 배흘림 기둥이나 옥계석 추녀 끝이 살짝 올라간 모습 등 마치 목조 건물을 보는 듯하다. 미륵사탑 내면엔 모두 4개의 출입문이 있다. 탑 안으로 들어서면 중앙에 십자형 공간이 있어 출입문들과 통한다. 미륵사 석탑 복원 현장에선 십자형 구조를 보다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동서남북에 4곳의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 남쪽에도 이 통로의 하나인 계단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곳으로 이 석탑을 들어갈 수 있는 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목탑의 흔적을
석탑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미륵사 석탑 축조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기단에 잘 다듬어진 판석을 깔고 모두 12주의 기둥을 배치한 뒤 석재가 결구되도록 끼웠다. 그 뒤 탑 심초석 위에 천장까지 이어지도록 심주석을 세워 석탑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했다. 그 동탑 복원 당시 산정된 무게는 한 2,700톤에 이릅니다. 그 무게는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 집안 지하 구조에 대한 견고한 보강이나 어떤 그 작업들이 이루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특히 발굴 조사를 통해서도 그 이 동탑 기단 하부에 촘촘히 반축으로 견고하게 다진 상태를 확인을 했고, 또 최근에 이루어진 서탑 발굴 조사에서도 그런 구조들이 확인이 돼서 그 당시 그 백제의 어떤 그 기술들이 놀라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국토를 꿈꿨던 백제엔 뿌리 깊은 사리 신앙이 있었다. 사리를 보다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석탑을 세웠던 것이다. 백제는 어떻게 거대한 돌을 다룰 수 있었던 것일까? 복원 중 거중기와 같은 도구의 흔적이 발견됐다. 거중기를 설치하기 위한 흔적의 구조는 지금 이 석탑의 남쪽인 이 기단 외부인 이 지역과 이 지역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연결돼서 확인이 됐습니다. 탑 주변에 5m 간격으로 나무 기둥을 설치한 뒤 밧줄을 연결해 도르래와 같은 원리로 석재를 옮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탑 상단에도 보다 손쉽게 석재를 올렸을 것으로 짐작된다. 탑을 세우는 데 들인 노력은 기초 공사 단계에서부터 시작됐다. 지금 저 가장 바닥층이 지금 모래층입니다. 저 모래층은 열기 미륵사지를 조성하기 전에 원 바닥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메웠는데 지금 바닥층에서부터 약 2m, 20에서 30cm 정도는 저게 전부 다져 올렸고요. 그 다음에 석탑을 세울 곳은 여기 보시면 다시 파낸 되팔 흔적이 있습니다. 선이 보이시죠? 이 지역을 석탑이 세울 곳을 사방으로 다시 파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저는 할석하고 점토질 또는 모래를 가지고서 층층이 다져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이제 판추라 그러는데 보시면은 아주 단단하게 내부를 다져 올렸습니다. 그래서 석탑이 순수한 이제 화강암으로 되어 있지만 이 무게를 받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게 된 거죠. 미륵사 목탑 집안에선 돌과 흙을 번갈아 깔고 그 위에 탑을 세운 흔적이 발견됐다. 탑 아래로 지하수가 잘 흘러가도록 만든 것이다. 탑 집안이 가라앉지 않도록 단단히 다진 흔적도 발견됐다. 약 5cm에서 8cm 정도 넓이, 또 약 4, 5cm 정도 깊이의 구멍이 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이제 편의상 목도흔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한 층을 올리면서 또 두드리고 또 한 층 흙을 깔아서 이렇게 두드리고 해서 이렇게 한 층 한 층 처음으로 두드려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층들이 위에 올라가는 석재가 그렇게 무거워도 견딜 수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백제의 꿈 불국토. 백제는 부처의 사리를 영구히 모시기 위해 역사 최대의 탑을 만들고 수백 톤에 이르는 석탑을 쌓아 올렸다. 불국토를 향한 그들의 열망은 이미 하늘에 닿아 있었다. 매일 나무에서 부처를 꺼내는 조각가가 있다. 나쁜 마음을 가졌을 적에도 그 부처님 얼굴을 볼 적에 절대 죄 짓지 않겠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처가 돼야 되거든요. 불모의 꿈은 세상의 안식처가 될 부처를 빚는 것. 화끈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칼 한 끗 한 끗 할 적마다 간세음을 하면 간세음 염송을 합니다. 온만이 반매험 온만이 반매험 하면서 한 칼 한 칼에 하면 그 장인의 염력과 이 나무에 가지고 있는 자란 그 어떤 역사,
어떤 그런 어떤 기동력, 어떤 정신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삼합이 되어서 그 기천을 가져오는 거예요. 웃고 있는, 그리고 그냥 얼굴만 웃는 게 아니라 마음 속에서 그 한의심이 나서 정말 이렇게 남들을 보살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백제시대 백길의 요주였던 태안반도. 이곳 백화산 자락엔 지난 1500년 세월 동안 사람들의 백길을 지켜봐온 마의 삼존불이 있다. 백제시대 만들어진 태안 마의 삼존불은 불상 배치가 독특해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보통 석가열애를 세우는 중앙에 관음보살을 앉힌 것이다. 뱃사공들이 인간을 고통에서 구한다는 관음보살에게 의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는 이제 항해 안전과 관련된 그런 이제 그 부닥거리라든 이런 것을 전부 다 이제 해변에서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그런 항해 안전과 관련된 토착 신앙 체계를 물리치고 이제는 불교 해석을 대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마의 삼존불이 이제 조성이 되고, 이제는 부처님의 이제 지원하에, 보호하에 중국에 이제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일반인들에게까지 이제 뿌리를 내리면서 이제 파급돼 나가는 그런 현상을 이제 목격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백제가 온전한 불교 국가로서 이제 뿌리를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포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망치로 때리면서 여기 한 땀 한 땀 따내는 거예요. 이렇게 망치질하면 우악스러워 보이잖아요. 이렇게 막 돌멩이가 떨어져 나갈 때면 망치질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정 끝에서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미소가. 응? 미소 나오고 웃음 나오고 자비상이 나오고, 이게 이 정이 요술가지. 충청남도 서산 가야산 계곡은 예로부터 태안반도에서 부여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가야산 자락에 백제의 미소가 깃들어 있다. 이 산자락을 1500년 세월 지켜온 서산 마의 삼존불은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초탈한 듯한 모습이다. 눈을 크게 뜨고 천진하게 웃고 있는 모습에선 친근함이 느껴진다. 석가열애상은 법이 안쪽에 원매듭이 선명할 정도로 섬세한 백제 조각을 간직하고 있다. 바로 옆에 우협시 보살은 다리를 푹 깬 채 생각하는 자세로 앉아있고, 좌협시 보살은 두 손을 모아 약합을 쥐고 있는데 화려한 관장식과 은은한 미소가 잘 어우러진다. 부처의 위엄보다 자애로움이 번지는 어린, 이것이 바로 백제의 미소다. 부처는 바라볼 수 없고 꿈속에서나 본다든지 그런 존재가 아니고 곁에서 볼 수 있고, 그런 부처의 존재를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만 그 나라가 불국토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내음과 인간의 모습을 이제 불성에 그대로 이제 담겨져 있지 않겠는가.
백제의 부처는 지엄한 경외의 대상만은 아니었다. 언제든 찾아가 위로받을 수 있는 따스한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다. 백제의 불교가 종교를 넘어 삶 자체였던 것이다. 사찰을 떠나 산과 들에도 깃들어 있던 백제의 미륵불. 어디서든 만날 수 있던 미륵불은 불국토의 상징이자 미래의 희망이었다. 백제의 정림사지 석탑은 1500년 전처럼 아직도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 옛날 백제 사비성을 지키던 모습 그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700년 백제의 영락성세를 지켜봐온 바로 그 자리에서 또다시 세상 사람들의 간절한 기원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하루의 평안을 기원하던 소박한 기도에서 시작해 백제 전체로 퍼져나갔던 꿈, 불국토. 660년 다 이루지 못한 백제의 꿈은 역사의 강을 따라 흘러갔지만 백제 사람들은 이미 저마다의 가슴 속에 불국토를 간직하고 있었다. 기쁜 불씨 위에 세워진 불국토. 은은한 미륵의 미소 안에 백제의 삶은 계속됐다. 이 마르텐사이트 조직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다이아몬드도 감호할 수 있는 성주한 문화관 세계적인 배합이 최고의 강도를 가질 수 있는 배합이 당대 최고의 기술로서 시민을 기획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